자, 중국의 민족운동, 아편전쟁부터 태평천국운동, 양무운동, 더 나아가서는 청나라 멸망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한 1840년부터 1912년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보자면, 자, 우선 아편전쟁을 한번 봅시다. 자, 아편전쟁은 영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을 둘러싼 갈등이 심해져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럼 전쟁 이전에는 서양 국가들과 청나라가 어떻게 교역을 했느냐? 광동 무역 체제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는 공행 체제, 공행 무역,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당시의 무역은 청나라가 통제를 하는 거야. 서양과의 무역은 광저우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무하고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청나라 정부에서 인정한 공행이라는 상인하고만 가능해. 공행은 어떤 애들이냐? 광저우의 상인조합이고 정부가 인정한 독점 상인이야. 그러니까 서양 애들 입장에서는 청나라가 지정한 항구에서 청나라가 지정한 상인하고만 교역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공행은 서양과의 무역을 담당하는 독점권을 가졌고, 대신에 관세를 정부에 납부를 하고, 그리고 관료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상납을 한다. 그래서 돈을 공행들이 많이 벌긴 했는데 정작 공행들한테 떨어지는 돈도 얼마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 그래서 광동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 영국과 청나라, 자,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서 청나라와 교역을 하는데, 청나라에서는 차, 도자기 이런 것들이 영국으로 수출이 되고, 그리고 영국은 이 차와 도자기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 대금을 은으로 지불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은 광저우였지. 그래서 영국은 무역 조건을 자기네들이 이게 불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맥카트니 사절단을 비롯한 여러 사절단을 파견해서 자유무역을 요구했어. 맥카트니 사절단은 한 18세기 후반에 이렇게 보낸 거지. 하지만 청나라는 자유무역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 그래서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야. 우리 천조는 귀중한 물건이 너무 많아서 니네 물건은 필요한 게 없다. 근데 니네가 자꾸 우리 물건이 필요하다고 애걸복걸 하니까 무역해준 건데,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니네가 해달라는 대로 자유무역을 하냐. 한마디로 자유무역을 거절한 거지. 아무 항구에나 와서 아무하고나 무역을 하겠다는 영국의 요구에 청나라는 거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이 무역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무역 방식을 바꿔버려. 삼각무역으로 바꿔버리는데, 자, 이게 뭐냐면, 자, 영국과 청나라 사이는 아까 봤던 무역 조건이 이루어지고 있어, 여전히 광저우에서. 근데 뭐를 추가하느냐? 자, 인도를 이용해서 아편을 재배하게 한 다음에 아편을 청나라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은이 청나라로 흘러 들어가도 인도에서 만든 아편을 팔아서 청나라의 은을 빼갔기 때문에 영국은 무역 수지가 이득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럼 인도는 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었느냐? 우리가 저번에 배웠듯이 인도는 누구의 식민지죠? 영국 식민지가 된 상황이잖아. 마약을 팔아서 자기네들의 무역 적자를 보존을 하는 거지. 그럼 은이 이렇게 움직이겠지. 영국에서 청나라로 갔다가 청나라 애들이 아편 사느라고 인도에 갔다가, 근데 인도는 영국 식민지니까 다시 영국으로 갔다가 뱅글뱅글 돌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청나라는 1년에 은 3,400만 냥의 적자를 봤어. 청나라 1년 예산이 은 1억 냥인데, 그전에는 광동 무역으로 은을 엄청나게 이득을 받겠지. 청나라가 왜 하필이면 은 가지고 교역을 하냐면, 중국은 은경제였기 때문에, 은으로 세금도 내고 모든 게 움직이는 은경제였기 때문에. 근데 1년 예산에 3분의 1이 넘어가는 액수의 적자를 계속 보면 청나라의 재정은 파탄이 나겠지. 그래서 청나라는 아편 단속을 강화하게 돼. 어떻게 할까 대책회의를 했다가, 자, 3가지 방안이 있어서, 첫 번째, 아편을 합법화하자 그냥. 두 번째, 아편을
국산품으로 대체하자. 인도에서 수입돼 갖고 우리 은이 나가니까 우리가 그냥 아편 재배해서 팔아버립시다. 어차피 뭐 마약 그 걸린 애들은 치료도 안 되는데. 세 번째는 아편을 단속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아편을 막자라는 거야. 3번이 선택이 됐어. 그래서 이걸 주장한 사람은 임칙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편 언급론자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광저우에 들어가서 흠차 대신으로 파견돼서 영국 애들이 밀수하고 있는 인도에서 들어온 아편을 몰수하고 아편 금수 조치를 취하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영국은 이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지. 그래서 1840년에 1차 아편 전쟁이 발발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임칙서가 파견돼서 흠차 대신으로 파견되고 서양상관 이런 활동을 하는 건 당연히 1840년 이전이라고 봐야겠지. 자,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제 서양의 최신 무기를 청나라가 당해내지 못해서 청나라한테 패하게 되고 난징조약이라는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왜 불평등 조약이냐? 우선 자, 광저우 말고도 5개 항구를 개항하게 되고, 그리고 영국이 중국 땅에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홍콩을 할양하게 돼. 이때부터 홍콩이 영국 땅이었단 말이야. 물론 지금은 다시 중국으로 반환이 됐지만 홍콩이 영국 땅으로 넘어간 게 이 아편전쟁 이후에 1차 아편전쟁 이후에 홍콩이 영국으로 넘어가게 돼. 그리고 서양인들 대상으로 치외법권 및 최애국 대우를 인정하게 되지. 서양인은 중국에서 죄를 지어도 중국법으로 처벌 안 받는다. 서양 애들이 알아서 처벌한다. 이게 치외법권이고 최애국 대우는 가장 좋은 대우를 늘 받을 권리가 있다. 예를 들면은 영국이랑 난징조약 맺었는데 프랑스랑 새로운 조약 맺어가지고 프랑스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조약이 맺어지면 그 유리한 조건이 영국한테도 곧바로 적용이 된다는 게 최애국 대우라는 거야. 자, 근데 2차 아편전쟁이 발발하게 돼. 1856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1차 아편전쟁, 난징조약 이후에도 영국은 만족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에러워 사건을 명분으로 해서 프랑스와 연합해서 2차 아편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에러워 사건이 뭐냐? 중국 해적선인데 아편을 밀수하고 있었다는 혐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나라 관리가 이 해적선을 검사를 하는데 영국 애들이 여기에 이 해적선에 타고 있는 영국 사람들이 이 해적선에 영국 국기를 달았어. 근데 영국 국기를 달아봐야 상관이 없는 게 에로오는 명의가 중국인 명의로 된 배거든. 근데 영국 국기가 달려있으니까 야, 중국인 배인데 중국인 소유 배인데 왜 네가 영국 국기 달아가지고 제멋대로 치외법권에 적용을 받으려고 벌을 피하려고 이렇게 수작을 부린 거잖아. 그래서 청나라 관리가 영국 국기를 내렸어. 뭐 어디다 찢어버린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에로워 사건을 핑계로 영국은 영국 배도 아니야. 국기를 찢은 것도 아니야. 그냥 국기를 내렸을 뿐인데 영국은 이걸 핑계로 전쟁을 일으키려는 생각이 이미 있었던 거지. 그래서 2차 아편전쟁을 일으켜서 베이징까지 쳐들어가. 그래서 베이징에 당시 청나라 시절에 서양 선교사들이 건축했던 원명원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까지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지. 그래서 2차 아편전쟁의 결과로 2개의 조약이 맺어지는데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이 맺어지게 돼요. 자, 우선 텐진 조약의 내용을 보면 10개의 항구를 개항하고 크리스트교 포교를 인정하고 외교사절 베이징 주제를 인정하게 된다. 그럼 베이징 조약은 뭐냐? 텐진 조약에서 맺어졌는데 청나라가 이걸 빨리 조인을 안 하니까 베이징까지 쳐들어가서 아까 봤듯이 이 원명원을 불태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텐진 조약을 비준했어. 그럼 이 내용들이 당연히 베이징 조약에는 포함이 되지. 여기에 플러스 10개 항구 플러스 베이징 바로 옆에 있는 텐진도 개항하게 되고 영국의 주룽반도를 활용한다. 주룽반도는 어디냐면 홍콩이 있으면 홍콩 바로 위에 주룽반도가 있어. 그러니까 홍콩의 영역이 더 넓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걸 연해주에
엄청나게 넓은 땅에 연해주를 할양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 지금 세계 지도를 보면 러시아가 연해주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베이징 조약의 결과라는 거죠. 그럼 이게 궁금할 수 있어. 아니 분명 2차 아편전쟁은 프랑스랑 영국 그 다음에 청나라가 일으킨 전쟁인데 왜 갑자기 러시아가 연해주를 갔나요? 왜냐하면 이 베이징 조약을 주선한 국가가 러시아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대가를 받아간 거야. 너네 청나라가 더 큰일 날 수 있었는데 우리 러시아가 중간에서 말려줘서 이 정도로 끝났으니까 우리한테도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니? 그래서 연해주를 얻어갔다는 거야. 아까 봤듯이 10개 항구 이외에 텐진항을 개항했다고 하는데 텐진이 왜 중요하냐면 베이징 바로 옆에 있는 항구 도시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개항했다라는 거는 청나라 수도인 베이징에 가까운 지역이 더 서양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당시 청나라가 2차 아편전쟁에서 제대로 힘을 못 썼던 이유는 2차 아편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2차 아편전쟁은 1856년부터 1860년까지 일어났잖아. 근데 당시 중국 무슨 상황이었냐면 엄청나게 큰 반란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태평천고 운동이랑 큰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와중에 2차 아편전쟁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뭐 어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지. 그럼 태평천국 운동은 도대체 뭐냐? 이게 큰 반란인데 이렇게 큰 반란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우선 자 아편전쟁 이후에 청나라의 권위가 실추됐겠지. 근데 당시 크리스토퍼 표고가 인정이 된 건 아니지만 텐진 조약으로 인정이 된 거지만 이미 서양인들이 강력하다라는 거를 중국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중국 그 서양인들의 종교인 크리스트교가 많이 퍼져나갔어. 그래서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이 크리스트교 신앙을 바탕으로 상제라는 새로운 종교 조직을 만들어. 그래서 만주족 지배에 청나라를 지배하는 만주족 지배에 반기를 들어서 태평천국을 건설해서 자, 주로 강남 지방을 근거지로 삼고 난징을 수도로 삼았어. 그리고 얘네들이 기치로 내먹는 건 만주족 지배에 반기를 든 거니까 이런 거 멸망흥한 만주족을 멸망시키고 한족은 흥한다. 이게 멸망흥한이겠지. 그 다음에 천조전무제도라는 토지 균등 분배를 해서 이거는 농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요. 그리고 변발과 전족은 금지하게 됐지. 내용을 좀 더 보자면 자 홍수전이라는 사람은 원래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고시생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꿈을 꾸는데 자기가 예수의 동생이라는 내용의 꿈을 꾸고 상제해라는 걸 건설해. 그래서 세력을 확대해서 자신을 따르는 주요 간부를 5 왕으로 세우고 정식 국가 체제를 갖춘다. 그리고 그 이름은 태평천국이겠지. 근데 이 태평천국이 처음부터 잘 나갔던 게 아니고 막 중국 전역을 막 여기저기 쫓겨나갔단 말이야. 그러다가 남쪽 지역의 난징을 점령하고 강남 지역에 정착을 하게 돼. 그래서 아까 봤듯이 멸망흥한 토지 근등 분배 이런 것들 내세우고 그 다음에 변발과 전족 금지를 내세우게 되지.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야. 하지만 태평천국 운동은 결국 한족 관료와 신사가 조직한 향용의 반격과 내부 분열로 붕괴한다. 자기네들끼리도 막 싸웠고 그리고 이 멸망흥한을 내세웠지만 한족 관료들과 신사는 이 태평천국 운동이 도움이 안 된다. 자기네들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청나라를 오히려 도왔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서양 각국 2차 아편전쟁 이후에 청나라에 협조한 것도 영향을 미쳤어. 왜? 처음에는 서양 국가들이 태평천국 운동이 기독교와 관련이 있으니까 뭔가 호감이 있었는데 2차 아편전쟁까지 치르고 나니까 청나라와 베이징 조약까지 맺고 나니까 청나라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게 자기네들한테 더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태평천국이 또 나라를 뒤집어 엎으면 태평천국이랑 또 조약을 맺어야 되잖아. 그러느니 차라리 이미 유리한 조약을 맺은 청나라를 유지시키는 게 더 이득이다라고 서양인들은 생각을 했던 거지.
자, 그렇게 태평천구 운동은 마감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청나라는 양무운동이라는 걸 벌이게 되는데, 양무운동이 뭐냐면, 자, 1, 2차 아편전쟁과 태평천구 운동을 진압을 하면서, 아편전쟁을 겪고 태평천구 운동을 진압을 하면서 중국이 느낀 게, 야, 서양의 군사기술과 과학기술은 어마어마하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서양의 군사기술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중국 애들이 자존심이 높으니까 우리의 전통적 가치는 유지하자, 유교 막 이런 것들은 유지하면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면 야, 완전 최고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 중체서용이라고 그래. 중국의 사상은 유지, 무기와 기술은 서양 거야. 그래서 중체 서용, 우리의 중국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서양의 무기와 기술은 받아들이자, 이게 바로 중체 서용이거든. 이걸 내세운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의 전통 사상과 제도는 유지하면서 서양의 기술과 무기만 받아들이겠다, 이게 중체 서용이고 양무운동의 핵심 이념이란 말이야. 보면 알겠지만 중국의 정통적인 관료 복장을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서 서양의 무기를 살펴보는 이 그림이 양무운동의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양무운동은 누가 추진을 하냐면 태평천국 운동 진압에 공을 세운 이홍장이나 증국번 같은 황족 출신 고위 지방관이 주도를 했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 그러면은 서양의 뭐는 받아들이는 거야? 무기와 기술은 받아들이잖아. 그래서 서양식 군대를 창설하고 민영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경제 발전에는 엄청 집중을 하게 되는 거지. 하지만 양무운동은 한계가 있다. 어떤 한계가 있냐? 우선 정부의 체계적인 개혁 없이 분산적으로 추진돼서, 아까 봤던 이 증국번, 이홍장 같은 사람들은 고위 지방관이잖아. 각 지방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떤 개혁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주도가 되는 게 아니고 저기 막 뭐 경상남도 도지사, 저기 뭐 전라도 도지사, 뭐 저기 막 뭐 이런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거나 다름없단 말이야. 그래서 분산적으로 추진이 된다. 그러니까 통일된 정책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중체서용이라는 게 본질적인 한계가 있겠지. 야, 이 무기만 바꾸면 뭐하니? 서양이 중국보다 강했던 이유는 무기와 기술만 강력한 게 아니고 더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인데, 중체서용론이면은 정부의 형태는 하나도 안 바뀐 상태에서 무기와 기술만 떨렁 받아들이는 거잖아. 사회제도는 하나도 안 바뀌고 하드웨어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소프트웨어도 바꿔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정적으로 청일전쟁에서 패배, 이게 청나라 입장에서 엄청나게 충격이 컸어. 일단 뭐 영국, 프랑스,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한테 지는 거는 그래도 받아들였단 말이야. 야, 얘는 원래 세니까. 근데 지금 청일전쟁에서 졌다는 건 누구한테 진 거야? 일본한테 졌잖아. 일본은 어떤 나라야? 원래부터 중국보다 약했던 나라고, 얘도 같은 동양 국가니까 서양한테 배우는 입장인데 일본한테까지 졌다라는 거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청일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양무운동은 중단되게 돼.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지. 자, 양무운동은 방금 얘기했듯이 청일전쟁으로 한계를 노출했기 때문에 이제 양무운동이 중체서용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의식이 생겼어. 그래서 일어난 게 변법장강 운동일 거고, 의화단 운동을 뭐냐면, 이것은 민중들의 서양에 대한 반감과 관련이 있는 운동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변법자강 운동은 청일전쟁에서 큰 충격을 받았지. 그래서 일본한테까지 지고 나니까 서구 열강과 일본은 중국이 이제 진짜 약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양무운동의 성과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청나라, 중국의 이권을 마구 침탈하게 돼. 그래서 중국인의 위기의식은 많이 고조가 됐고 양무운동으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겠지.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단순히 서양 기술을 모방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 이건 양무운동이잖아.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제도, 정치 구조, 기타 모든 면에서 서양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런 서양의 제도와 문화까지도 싹 다 받아들이자는 게 바로 변법자강 운동이고, 이걸 주도한 사람이 캉유에이와 양치차오, 그리고 당시 황제였던 광서제 호응도 얻게 됐지. 그래서 이 변법자강 운동은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일본한테 졌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처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많이 본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입헌군주제를 도입한다, 과거제를 개혁한다, 새로운 교육을 실시한다, 선거운 육성한다, 행정교육, 법률, 경제 등 여러 방면의 근대화를 진행한다. 한마디로 제도개혁이지. 양문동 때는 안 했단 말이야, 이런 걸. 그래서 이것을 변법자강 운동이라고 부르고 무술변법이라고 한다. 왜 무술변법이라고 하냐면 1898년에 이게 추진이 됐는데 이걸 간지로 얘기하면 무술년이기 때문이야. 자, 하지만 이 무술변법은 황제의 큰어머니쯤 되는 서태후를 비롯한 보수파의 반격, 이것을 무술정변이라고 부르는데 이걸로 좌절이 되고, 개혁을 추진했던 황제인 광서제는 유폐가 돼. 그러니까 무술변법, 변법자강 운동은 추진만 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개혁만 했을 뿐 한 100일밖에 지속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무술변법은 무술정변으로 좌절이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의화다 운동으로 넘어가면, 의화다 운동은 자, 중국 민중들의 반외세 감정이 점점 커지게 돼. 그래서 당시 선둥성에 살던 농민들을 중심으로 이 비밀결사인 의화단이 조직이 되는데, 자, 이 의화단은 이런 구호를 냈어서 부청멸량, 청을 도와 서양 세력을 멸하자라는 구호를 내서서, 이거랑 다르지. 아까 봤던 태평천국 운동, 멸망흥한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만주족을 멸망시키고 한족을 흥하게 만들자, 이건 태평천국 운동이고 청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지, 멸망흥하는. 근데 여기서 부청멸량은 청을 도와서 서양 세력을 멸하자. 당시 민중들은 서양에 대한 반감이 매우 컸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외국인과 교회를 공격했고, 베이징을 점령한 후에는 청나라도 지원을 했다면 부청멸량? 우리를 돕겠다는 거야? 그래서 청의 지원 아래 베이징에 있는 외국 공간을 습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열강은 영국, 일본 등 8개 나라가 결성된 연합국을 조직을 해.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이런 기타 등등 나라들이 8개국 연합국을 조직했단 말이야. 그럼 청나라 입장에서는 일본 한 나라도 못 이기는데 8개국 연합국을 이길 리가 없겠지. 그래서 의화단을 진압하고 청과 열강 사이에 신축조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조약도 엄청나게 청나라에 불리한 조약이겠지. 이런 내용으로 조약을 맺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엄청난 양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 이 배상금은 1940년까지 날마다 갚았어야 됐고, 대구포대를 해체한다. 이게 바로 신축 조약이라는 겁니다. 1901년에 맺어지게 돼. 자, 그래서 청나라는 이 신축조약 이후에 청나라는 다시 한번 근대화 정책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것을 광서신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도개혁을 추진을 하지. 입헌제 국가를 수립을 시도해서 흠정헌법대강이라는 걸 만들어서 헌법을 만들려는 거예요. 헌법을 만들어야 입헌제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자,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청왕조 타도를 목표로 한 혁명운동이 점차 확산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편정쟁도 겪고 태평천국 운동도 겪고, 그리고 청일전쟁, 이런 계속
우화단 운동 이런 사건들을 계속 겪으니까 이제 중국 민중들 사이에는 청나라 정부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정부는 무능하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한족이 아닌 만주족이기 때문에 이 왕조를 타도하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중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의식이 퍼졌겠지. 특히 그 중에서 순원이라는 사람은 1905년에 중국 동맹회를 결성해서 청나라를 타도하고, 자, 타도하고 끝이 아니고 이게 핵심이지. 공화 정부를 세워야 된다라는 구호를 내걸었어. 그러면 청나라도 타도하지만 근대 국가도 만들어야 된다는 의식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순원은 중국 동맹회를 결성하고 민보라는 잡지를 발간해서 기본 이념을, 신해혁명 중화민국 건국의 기본 이념을 기초하게 되는 거지. 아직 신해혁명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중화민국이 건국된 것도 아니지만 순원은 이 신해혁명과 중화민국의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민보에서 얘기했던 이념들이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그래서 순원은 어떤 사상을 얘기했냐면 삼민주의를 이념으로 삼았어.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 민생주의는 경제정책이겠지. 민족주의는 당연히 자주적인 것을 주장할 거고, 민권주의는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겠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근대 국가가 된다. 근데 이런 삼민주의를 주장을 한 거에 순원이고 주로 민보라는 잡지에서 이걸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원이 삼민주의를 이념으로 삼아서 각지에 무장봉기를 일으켰어. 무장봉기는 왜 일으키냐? 청나라를 타도해야 되니까. 자, 그런 와중에 청나라 정부는 계속 광서신정 중이야. 새로운 근대화 정책을 펼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근대화 정책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들겠지.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차관을 얻어야 돼. 얘네는 지금 그 신축조약으로 갚을 빚도 엄청나게 많고 나라의 재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근대화 정책을 펼치려면 돈이 필요한데 외국에 빌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외국의 차관을 얻으려고 하는데 외국에서 야, 니네 나라 그렇게 돈이 없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빌릴래? 그래서 민간 철로를 국유화해서 철로를 담보로 잡으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저항하는 반대운동이 크게 일어나게 되지. 이걸 보로운동이라고 불러. 왜 민간 철로 국유화를 반대했을까? 왜냐하면 청나라 정부는 이걸 국유화해서 외국의 차관을 얻기 위한 담보로 설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민간에서 힘들게 만든 철로가 외국에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겠지. 왜냐하면 청나라가 지금 계속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번에 빌린 차관도 갚는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철로라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굳이 차관을 돌려받지 않고, 차관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않고 다른 구실을 만들어서 청나라의 철도를 외국의 소유로 넘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민간 철로가 국유해야 된다. 이건 외국한테 철로가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보로운동이 일어나게 돼. 자, 그런 와중에 보로운동으로 아주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우창, 지금의 우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한마저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 그 도시. 자, 우한에서 신군이 일으킨 봉기. 신군은 어떤 애들이냐? 광서신정으로 신식군대를 조직했단 말이야. 그것을 신군이라고 불러. 근데 이 신군 사이에 누가 영향을 미쳤냐면 순원의 영향을 받은 장교들이 봉기를 일으켰단 말이지. 우창에 주둔하고 있던 신군. 그리고 당시 혁명적인 분위기가, 청나라에 대한 반감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었죠. 아까 얘기했듯이 순원이 활동하기도 했고 보로운동이 일어나고, 그치? 청나라에 대한 반감은 계속 퍼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신군이 봉기를, 우창 지역에 있는 신군이 봉기를 일으키니까 각지에서 청나라에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봉기를 일으켰단 말이지. 자, 그래서 혁명 세력은 난징을 점령하고 순원을 대총통으로 추대했다. 난징이라는 도시는 태평천 운동의 수도이기도 했고, 다시 이 신해혁명에서
봉기를 일으킨 세력이 수도로 삼은 도시이기도 한 거지. 그리고 순원을 대총통으로 추대하고 중국 최초의 공화정 국가인 중화민국을 세웠어. 공화정이라고 하면 왕은 없는 거지. 자, 근데 청나라는 여전히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안스카이라는 장군을 기용해서 혁명군을 진압하려고 했는데, 위안스카이는 혁명군, 그러니까 순원과 타협해서 청 황제를 퇴위시키고 중화민국의 대총통으로 추대가 됐어. 그러면 그 전에 대총통이 순원이었잖아. 그러니까 순원이랑 협상을 하면서 순원이 조건으로 내걸은 거야. 위안스카이의 군사력이 매우 막강했기 때문에 순원은 만약에 우리 중화민국에 위안스카이가 협조를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대총통 자리를 위안스카이에게 넘기겠다, 그 조건을 내세웠고, 위안스카이가 이걸 받아들여서 혁명군과 타협해서 청 황제를 퇴위를 시킨 거고, 당연히 대총통의 자리는 순원에서 위안스카이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순원이 가지고 있었던 대총통의 자리를 위안스카이에게 양보하면서 중화민국이 청나라를 멸망시키는 모양새가 된 거야. 그래서 청나라가 1912년에 멸망하게 되지. 신해혁명이 1911년에 터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로운동은 이런 식으로 사건이 전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지. 청왕조가 거듭된 실패했고, 순원 혁명운동을 벌였고, 국회 개설을 서정을 했고, 민간 철로 국유화를 반대했다. 국회 개설 천원은 뭐냐면, 청나라가 입헌제 국가는 만든다고 했는데, 입헌제에서 헌법이 만들어지면, 헌법이 만들어진다고 끝이 아니고 국회도 만들고 입헌군주제 되고 군주제 되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 근데 청나라가 자꾸 국회를 안 만들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국회 개설 천원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당시 사람들이, 야, 청나라는 지금 개혁할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창 신군이 봉기를 하게 되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서 신해혁명이 발발하게 되고 순원이 대총통에 취임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청나라가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위안스카이를 보냈는데 혁명 세력과 타협하게 되지. 그래서 대총통의 자리가 위안스카이에게 넘어갔단 말이야. 청나라 황제가 퇴위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청나라가 1912년에 멸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뭐겠어? 중화민국의 시대가 열리는 거지.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이 위안스카이가 야심을 가졌어. 대총통에는 만족을 못한단 말이야. 얘는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어 했단 말이야. 그래서 1916년에 중화제국이라는 걸 만들어. 그리고 중화제국의 황제 자리에 위안스카이가 올랐단 말이야. 근데 당연히 이 1916년에 자기가 황제가 됐다 이러니까, 겨우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나니까 얘가 갑자기 황제를 한다고 하니까 전국 각지에서 반대가 일어났겠지, 그치? 반대 운동이 극심했고 외국 국가들도 별로 찬성을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위안스카이는 중화제국의 황제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또 퇴위를 해버려. 하지만 이러고 얼마 안 지나서 위안스카이가 또 죽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그래도 세력이 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래도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중국이 크게 갈라지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죽은 뒤에는 중국이 나라의 모양새는 이 지역에 있는 베이징 정부가 중국의 대표 노릇을 하기는 하지만,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런 군벌들의 세력으로 사실상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군벌 시대가 열린다는 거지. 그래서 중국은
청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1912년에 청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중화제국이라는 아주 소란이 일어났고, 이 사이에는 중화민국이 당연히 들어섰겠지. 잠깐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가 얘는 없어지고, 그 이후에는 국가의 모양새가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군벌시대가 열리게 된단 말이야. 이걸 나중에 정리하는 집단이 국민당이 북벌을 하면서 이 군벌시대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